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제 사회 환경 쪽으로 넘어와 보는데,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을 했다. 그런데 낙태죄는 유지한다. 왜냐면 14주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낙태죄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크게 지금 부딪혀 버렸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이제 기존에 모자보건법이 있어요. 모자보건법이 있는데 이 모자보건법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낙태가요. 사실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었죠. 낙태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예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이제 심각한 이제 유전병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원치 않은 임신인데 이제 강간 등 성폭행에 의한 이런 어떤 임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산모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 산모가 위험하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사유들이 뚜렷하게 있어야 또 근친 간의 어떤 임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낙태를 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낙태는 전면 금지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헌재가 지난해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이 사안이 이게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상 뭐냐면은요. 요거는 이제 이 해당 법률의 이 조항을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유예 기간 후에 이게 효력을 상실시키도록 한 거예요. 유예 기간 후에 효력을 상실토록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였냐면은 2020년 말까지예요. 2020년 말까지만 기존의 모자보건법이 유지가 되고 해당 조항이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효력이 상실됐을 때 낙태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법으로 이제 이에 대해 가지고 14주까지면 우리가 16이니까 3달 반이네. 3달 반. 3개월 반까지 이제 그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 이때는 뭐 어떤 조건 없이 허용한다.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14주가 넘어갈 땐 조건을 붙입니다. 14주가 넘어가서 15주에서 24주까지 가게 되면은 요때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인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 그랬는데 그게 원래 있었던 이 사유예요. 이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상담을 받고 조건부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받고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조건부로 낙태하는 것은 24주까지 된다. 6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낙태가 가능하게끔 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부딪힙니다. 원래 이게 낙태 문제는 미국에서 보면 낙태 이슈는요. 자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게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가치가 돼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보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명권과 관련해서 낙태는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하게 된 것도 당사자들의 부주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아가 그것을 피해를 입고 생명권 박탈당한다는 것은 이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프로초이스라고 합니다. 프로초이스라고 해가지고 아니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남성은 피해보는 게 없지 않냐. 남자는 피해보는 게 없고 여자만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다 입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이 완전히 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그냥 무슨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낙태를 하겠냐? 여성이 자기 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또 이렇게 타격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결단인데 오죽하면 그런 결단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세포 단계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이를테면 이게 생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명이라고 봐야 되느냐. 근데 아무튼 여성이 그거는 그 논란도 있지만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본질이다. 여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화당 쪽에서는 프로라이프를 강조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프로초이스를 강조하는 이런 경향을 이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지니까 여성계에서는 지금 이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낙태 금지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사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지어 상담받고 숙려기간도 거치고 한다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을 극히 제한하는 것이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이 사실을 또 알리는 것을 또 이제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상담을 받으라고도 하고 이러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 카톨릭 같은 종교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보니까 그 시민단체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죠. 프로라이프라는 말을 써서 우리 이제 읽다 보면 그 단체가 나오던데, 이런 단체 등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까지 허용하면 6개월까지 이걸 허용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상 한 10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발가락 모양도 생기고 뭐 이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정도면은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게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이죠. 가치관의 충돌의 측면이라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충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양쪽에서 다 허용해라는 쪽에서도 불만, 그 다음에 이거를 금지하라는 쪽에서도 불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충안을 이렇게 내놨을 때는 항상 좀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합의가 안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이것은 이제 여성의 선택권이 전면적으로 이제 보장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오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의견을 보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어느 순간 좀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뭐 대학 다닐 때부터 또 토론도 해보고 서로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게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임신을 하는 당사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지. 여기 이제 남성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원칙론을 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조금 이제 그 여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때 이것이 좀 이제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 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좀 이제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이건 뭐 또 다른 이슈긴 하지만, 임신 출산을 했을 때 그 이제 친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다 더 강화하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당근마켓에다가 한 여성이 아이를 20만 원에 주겠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임신한지를 뭐 출산하는 날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거는 몸의 변화가 아주 크게 올 텐데 그게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여성인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중고마켓에다가 아이를 올립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좀 참 그런데 그 아무튼 입양기관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입양기관의 입양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20만 원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어요. 이게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때 이 국가 책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 저 가방끈 긴 분들이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1번이다라고 해요. 맞는 얘기지 당연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가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더 강화하는 쪽의 아이디어들은 왜 못 만들어내는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이 아주 많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여러 이제 것들도 찾아보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또 이게 이론상의 어떤 원칙론 같은 것이 목소리가 또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예, 아무튼 그거 좀 이슈를 좀 확장한 거고요. 일단은 낙태에만 좀 이렇게 모아내 보면은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찬반 양론이 있다.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사 이슈에서는 원래 그 아주 기본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생각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그 저 있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자신의 기준에서 논리를 가지고 이러이런 이유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예,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에서 조두순 출소 앞두고 보호수용법 재추진인데 조두순 이슈야 뭐 잘 아실 것이고요. 일단은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조두순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추운 날 그거를 화장실에 어디 뭐 건물 화장실 같은데 끌고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막 수돗물을 뿌리고 방치해놓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던 진짜 더 큰일 날 뻔했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이거는 뭐 생각하기도 끔찍한 정말 저게 악마지 저게 인간인가 사실은 예, 우리의 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것도 그래요. 이게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슈도 아까 낙태 이슈와 더불어 생명권 논쟁의 또 큰 하나의 줄기인데 그런 속에서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국가의 합법적인 어떤 그 사형도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도 충분히 이제 존중할 만한 주장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저런 사람들 보면은 참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그래요. 그래놓고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가족이 가서 조두순을 또 어떻게 보복하면 그거는 또 형사처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긴 하죠. 사실은 그 주장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걸 해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렇다라고 이런 범죄가 근절되는 바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한테 보복을 한다 그래가지고 있었던 범죄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일어날 범죄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런 범죄를 막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교도행정이나 이런 이제 사상들이 변화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사건을 딱 이제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딱 놓고 보면은 정말 저거를 둬야 되냐 그냥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12년 동안이나 국가가 돈 들여서 그렇게 하고 말이야. 또 출소하고 어때요? 출소하고서 그러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게 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국민들도 상당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것도 뭐 제 생각을 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뭐 조금 저도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런 이제 그 양론이 있다는 거
정답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 좀 이제 초점을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수용법. 이것은 말입니다. 이거를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형벌 외에 형벌 부과 외에 형사 정책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형사 정책 수단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강 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강 명령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치료 감호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있잖아요. 치료 감호 말고 보호 감호라는 게 있었어요. 보호 감호 제도. 이거는 전두환 정부에서 있잖아요. 보호 감호 제도라는 거 만들어서 누범들 있죠. 특정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요.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현재의 형벌 기준,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형벌 부과를 한 다음에 야 너는 가만 보니까 이제 판사가 판단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가만 보니까 자꾸 누범인데 이러고 그냥 사회에 또 형벌 부과 받은 거를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계속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으니 너는 좀 갱생을 해서 나가라. 감호시설에 가가지고 여기는 교도소는 아닌데 감호시설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좀 트레이닝하고 나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한 번 더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80년대 아주 떠들썩하게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했었던 이런 이제 대도 조세영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데 이제 보내져 가지고 이 사람은 뭐 고관대작의 집을 털었다. 이런 걸로 아주 유명했는데 이 보호 감호까지 받아 가지고요.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갇혀 있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끝나야 되는데 두 번 형벌을 부과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해가지고 이 위헌 결정을 받고 이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얘는 위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위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여기 이제 보호수용법이라는 것이 요게 이제 계속 추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럴 때 막 추진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추진이 되었지만 이게 사실은 왜 국회에서 이 제도가 결국에는 통과가 안 됐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요게요. 이런 위원회 취지에서 크게 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죠? 이름만 바뀐 것뿐이지 이게 과연 우리 형사 정책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같은 이런 이제 상황에 이거를 다시 도입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불소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급을 해가지고 조두순에게 적용은 못해요. 그럼 못합니다. 절대. 못하지만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게 보호수용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런 어떤 징역을 살았더라도,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좀 격리해 놓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는 지금 보호관찰 제도가 원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전과자, 또 그 다음에 가석방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집행유예나 선고에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보호관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보호관찰소가 있잖아요. 준법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그 보호관찰소가 지역마다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호관찰관이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강화하고 감시대책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논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도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고요. 재정 부담에 따른 실현 가능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향후 10년간 이 제도를 도입하면 10년간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보호수용법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적인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더 크긴 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 환경과 관련해서 또 이슈들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 외교부터 다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